12월 FOMC는 저한테도 서프라이즈였고요. 금리 네네. 인하를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다. 되려 이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보면서 이제 오히려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갖다 좀 짓누르는 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는데, 성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쪽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를 6차례 최소 내년 말까지 6차례 인하를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듬해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당연히 바라보고 네. 있겠죠. 5.5에서 만약 제로까지 떨어뜨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달려갈 게 아니라 미리 달려가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 숲보다는 나무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무수히 많은 투자처에서 강론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큰 줄기를 못 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다양한 또 투자 조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WM 사업부 오건영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오랜만에 예. 제가 또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예. 금리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동안 그 미국 연준에서 보면은 재작년부터인가 금리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인하를 한다 안 네네. 한다 얘기 나왔고, 실질적으로 뭐 좀 FOMC 열릴 때마다 또 긍정적인 얘기를 꺼냈다가도 여지를 남기고, 네네. 이러면서 시장이 출렁거리기도 하고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 한 11월 이때 들어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또 네네네. powell 의장도 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반색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하다. 네네. 이렇게 너무 빠르다. 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네. 얘기를 또 해서, 실제 우리 팀장님께서는 좀 이번 11 FOMC를 기점으로 인해서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첫 번째는 12월 FOMC는 저한테도 서프라이즈였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2주 전만 해도 파월 의장이 나와서 어떤 컨퍼런스에서 얘기할 때 금리 네네. 인하를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다. 되려 이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보면서 이제 오히려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갖다 좀 짓누르는 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는데, 2주 만에 등장을 해서 이제 마치 제 생각에는 뭐 부정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게,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 같은 표현을 시사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시장에서 이제 반색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저 역시 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성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쪽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들이 있어요. 네. 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 기억은 2019년도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네. 2019년도는 전형적으로 시장이 연준을 굴복시켰고, 그 연준을 굴복시킬 때 당시 의장도 파월 의장이었어요. 야. 파월 의장을 어떻게 굴복시키냐면, 18년도 4분기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아직도 더 많이 올릴 룸이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far from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랬더니 시장이 깜짝 놀랐죠. 네. 그러면서 막 무너져 내리는데, 그해 12월에도 딱 이제 12월 요맘때쯤 됐었어요. 여기서도 더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산타랠리고 뭐 그냥 무너져서 녹아버리거든요. 그걸 녹는 걸 보면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너무 많이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1월 초에 등장해가지고는 이제 하는 얘기가 이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채권 보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게,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더 할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1월 달부터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다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부담스러운데 지금 양적 긴축하고 있는 거 그거 좀 멈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파월 의장은 그건 절대 안 돼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시장이 흔들려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근데 멈춰주죠. 그러니까 이제 양적 긴축으로 멈춘 게 아니라 또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했는데, 조금 지나서 금리 인하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굴복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금리 인하도 한 번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해야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3번인가 인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레포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레포. 그 레포 시장이 난리가 나거든요, 한번. 19년도 9월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또 파월 의장이 이제 돈을 또 뒤로 풀어주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시장에서 이거 양적 완화 해준 거네요. 그랬더니
그건 양적 완화 아니라고. 똑같은데 뭐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 하면서 그게 참 별명을 양적 완화 아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어요. not QE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근데 QE가 양적 완화인데 네. not QE라고 해가지고 돈을 풀어줬었어요. 그만큼 이제 굴복을 해준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시장의 요구에 들어주잖아요. 그럼 시장이 박수치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가면서 더 달라고 하는 거죠. 더 달라고 하죠. 햇님 달림에 보시면 호랑이가 나오거든요. 그쵸. 그 호랑이가 되게 비슷한 겁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자. 매 고개마다 등장하고 할머니 잡아먹고 오누이 찾아가는 그쵸. 이제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걸 시사했잖아요. 시장에서는 원래 이 FOMC 전에는요 내년에 네 번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4번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파월의 금리 인하를 딱 어느 정도 언급을 하니까 바로 6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연준하고 시장하고 괴리가 있는 걸 메워줬더니 바로 한 스텝 더 나가는 거죠. 그럼 그죠. 6번 맞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앞으로 나가겠죠. 그죠. 더 앞으로 나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제 시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그거 같아요. 2000년대 이후에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는 천천히 올리고 내릴 때는 화끈하게 내려줬습니다. 그렇죠. 되게 빠르게 낮췄거든요. 되게 빠르게 큰 폭으로 낮췄어요. 그러면 이번도 예외가 아니라면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머지않은 미래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되게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산시장에는 엄청나게 좋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파월 의장이 두세 번 인하한다 이런 건 믿지도 않아요. 이거는 내리면 제대로 내릴 거다 제대로 이렇게 내린다. 생각. 왜냐하면 여태까지 경험이 그걸 증명을 하니까. 그러면 시장이 계속 연준이 우리한테 끌려온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끌려온 느낌이 확 나니까.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내릴 땐 화끈하게 내린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대형 파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실업률이라는 게요. 낮아질 때는 한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라가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러면은 금리는 빠르게 낮출 수밖에 없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삼박자가 딱 맞게 되면은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를 6차례 최소 내년 말까지 6차례 인하를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듬해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당연히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면 이 엄청난 패키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5.5에서 만약 제로까지 떨어뜨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만큼의 양적 완화 하는 걸 멈춰주면 이거는 유동성 파티거든요. 그럼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달려갈 게 아니라 미리 달려가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쫙 몰려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형국은 이제 이런 거고요. 연준이 이걸 계속해서 맞춰가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아차 싶은 거죠.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줬더니 더 멀리 나가니까. 이제 연준 인사들도 나와가지고 수습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귀뚱으로도 안 듣죠. 왜냐하면 대체 군대 시절도 생각을 해보면 훈육관이라고 하는 교관이 그죠. 이렇게 좀 굉장히 강하게 하다가 굉장히 막 경외심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또 힘들게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확 하면서 싹 풀어주면은 그럼 이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잘해주다 갑자기 막 이상하게 하다가 갑자기 또 잘해주다 확 갈구다가 막 이러면 이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측이 안 되는 데다가 잘해주다 막 못해주고 잘해주다 못해주고 이런 걸 반복하면 사람들이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이게 결국에는 풀어주다 안 풀어주다 이러면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엔 풀어주겠네 이 생각이 딱 잡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나와서 수습해봤자 그냥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막 나와가지고 막 저기 연준에서 FOMC에서 그거 터뜨린 다음에 영란은행에서 나오고 영란은행에서 이제 그 베일리라는 분 그 총재가 나오고 ECB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맥클렘 총재가 나와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장에서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예, 왜냐면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지금 뭐 페이크지. 그 파월 의장도 2주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럼 2주 후에 바뀔 건데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세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준에서는 이거를 되감으려는 생각들을 좀 하고 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준이 실수한 것도 분명히 있고 시장이 좀 앞서 나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시장이 앞서 나간 거에만 딱 풀베팅 하는 것들보다는 연준이 조금 성급했구나. 이거를 그리고 시장이 이걸 좀 더 성급하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시나리오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리 인하 나오면 우리나라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 연초에 한번 연초에 한번 하고 그냥 계속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은 한 3차례 정도 인상을 그렇죠. 했고요. 그러니까 꼭
미국이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해 따라서 인상한 거. 왜냐면 각 나라의 사정이 다르니까. 네네. 여기서 미국이 내년에 인하를 쭉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 속도에 맞춰서 인하를 한다. 저는 이것도 네네. 과연 맞나 싶은데 네네.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우리나라의 현상을 좀 바라볼 때 네네네.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금 논의로 삼고 있는 건 미국이 금리 인하 하기 전에 금리 인하 할 수 있냐. 네.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의 여건은요. 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선언이 돼 있고 시장이 그걸 갖다가 오버해서 반영했을 정도잖아요. 그럼 시장 금리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5%였던 게 지금 3.9까지 이미 확 네. 내려와 있거든요. 네네네. 110bp 정도가. 네. 그럼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 시장 금리는 이미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 차이는 2%인데 네. 시장금리 차이는 지금 0.6%밖에 안 나요. 우리가 3.3이고 미국이 3.9니까 네네네. 10년짜리 국채금리는 0.6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룸이 그렇게 뭐냐면 이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그렇죠.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는 연준이 굳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판만 제대로 깔아주면은 연준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금리 인하하면 되겠네. 그때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 국내 요건들을 봐야죠. 그러니까 항상 바라볼 거는 대외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대내적인 것도 봐야 되거든요. 대외적인 부분이 풀려졌을 땐 그 다음부터는 대내적인 거를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대내적인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라는 걸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만약에 미국만큼 빠르게 진행했었을 때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가 있겠죠.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코멘트를 계속 시장에 메시징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었을 때 미국만큼 그렇게 만약 미국이 진행하더라도 그만큼의 금리 인하를 진행할까? 그래서 첫 번째 시점은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뚜렷하게 할 정도의 시그널 정도를 주면은 여건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국내 요건에 좀 집중하게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은 5.5에서부터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그죠. 우리는 3.5에서부터 3.5에서부터 낮춥니다. 낮추니까. 그러면 낮출 수 있는 룸이 우리나라가 적죠. 상대적으로 적죠. 그쵸.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가계부채가 많다라는 점을 감안했었을 때는 미국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인하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그죠. 폭이나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좀 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미국하고 벌어졌던 갭이 우리는 적게 낮추는데 미국이 많이 낮추게 되면 이 갭이 빠르게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